안녕하세요. 현재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큰 배려잖아요. 저는 결혼 후 남편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서로를 위해주는 부부를 보면 참 부럽기 그지없네요. 저희 부부도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아껴주던 때가 있었는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은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하루하루를 후회로 보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공감하시고 대리만족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외교관이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오빠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오빠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동생인 저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오빠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공부를 잘하는 오빠와 비교를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며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고 서울 상위권에 속한 대학교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무난하게 영어 강사가 될 수 있었고요.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길을 따라 외교관이 되길 원했지만 오랜 기간 외교관을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영어 강사에 만족을 했는걸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 향상된 영어 실력을 가지는 것은 참 뿌듯한 일이었어요. 하루에 10시간 남짓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었기에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강의를 들은 후 하루도 안 빼고 아침 일찍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 준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참 인상이 깊더군요. 저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간간히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대기업 취업 준비생으로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낙방에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꼭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길 바랐죠. 그리고 얼마 후 이런 바람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한 후 남편은 학원으로 돌아와 고백을 했어요. 저 또한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남편의 손을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만남의 시작으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2년의 열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하며 처음으로 서로의 지갑 사정을 공개했는데요. 남편은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모은 돈으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집은 월세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저에게 양도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싫다면서요.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저희 부부는 넉넉한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자식에게 집을 사준 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부모님들이 많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부부의 생활을 존중해 주셨기에 절대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오는 법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는 친정 부모님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집보다 더하게 저희 집에 드나드셨는걸요. 잘난 대기업 아들을 둔 덕에 이런 깨끗한 아파트를 구경한다면서요.
눈치를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으면 대기업 다니는 남편에 이런 좋은 집까지 얻게 되는지. 어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수나 있었겠니? 나 때만 해도 무조건 첫 살림은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잘난 남편 만난 덕분에 우리 며느리는 처음부터 좋은 집에서 살림 보따리를 푸는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다 잘난 남편 덕이니 항상 남편 말을 따르면서 고분고분하게 지내렴.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사줬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시어머니의 기분을 생각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전에도 툭하면 남편 덕분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며 은근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기에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 사실 이 아파트 혁준 씨가 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어머님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럼 이 아파트가 우리 아범 명의가 아니라 네 친정아버지 명의란 말이냐?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가 아니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싶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아파트를 걸고 넘어지며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저희 집안 살림까지 강요를 하셨거든요.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것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아가, 친정아버지께서 이 좋은 아파트를 사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파트는 우리 아범 명의로 돌리는 게 어떻겠니? 남자가 가진 게 많아야 든든한 마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인데 이 좋은 아파트가 마누라 명의여 봐라. 어디 주눅 들어서 큰일이나 할 수 있겠니? 이게 다 너희 부부 좋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이 시애미 뜻대로 해다오. 그리고 여자 혼자 이런 으리으리한 집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도 돌아봐라. 남 얘기 떠드는 거 좋아하는 옆에 애들이 가만히 있나?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명의를 혁준 씨 단독 명의로 올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쳐도 이 아파트는 저희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건걸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서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네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는 손자 손가락 빨게 하고 자기 딸만 배부르게 살게 하고 싶어서 이 아파트를 사주신 거겠니? 다 너희 부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주신 거지. 원래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해야 바깥 일하는 남편이 잘 되는 법이란다. 지금이야 당황스러워서 그러는 거지만 나는 우리 며느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으마. 당황스럽긴 했어요. 아파트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잘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아파트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셨어요. 막무가내로 구는 시어머니를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탐내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자 남편은 미안해했어요. 괜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다면서요. 근데 말이야. 사실 이 아파트 말이야. 공동명의로 하면 어떨까? 물론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사준 걸 알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평생 같이 살 부부 사이인데 집이 당신 명의로만 돼 있는 게 좀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신 명의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창피하고 당신도 알잖아. 사회생활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어머니와 똑같이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부드럽게 말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본심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거절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가면서 공동 명의로 하자는 말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런 뻔뻔한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 아파트에 향해 있던 관심은 모두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에게로 향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도련님께서는 항상 돈 많은 집 딸과 결혼하겠다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정작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는 돈 많은 집 딸이기는커녕 부모님도 안 계신 고아더라고요. 더군다나 동서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도련님의 결혼을 반대했죠. 부잣집 딸 아니면 장가도 안 가겠다는 놈이 뭐에 홀려서 이런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데리고 와? 어디 애미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작정이라도 한 거냐? 지금까지 잘하던 놈이 왜 이렇게 어미 속을 썩여?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고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다. 사람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 허락해주세요. 이미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뭐? 저 청것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는 거냐? 이 모자란 놈이 아주 우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 저런 청것한테 내 손주를 볼 수가 있어? 아이고, 못 배운 상것을 집에 들이다니 내가 죽어서 조상님을 볼 낯이 없다.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도련님에게 건 기대가 커 실망도 크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로 눈앞에 사람을 두고 앞담을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이 확정된 사이이니 잘 대해준다고 해서 어디 덧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길래 잘난 우리 아들한테 저런 몹쓸 것이 붙은 건지. 길바닥에 뒹굴던 똥개한테 기와집을 내준 꼴이라니. 앞으로 나는 무슨 낙으로 살고. 시어머니께서는 채통도 잊은 채 바닥에 엎어져 펑펑 우셨어요. 옆에 있던 예비동서는 몸둘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고요. 인사를 온 첫날부터 푸대접을 받는 예비동서를 보니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받을 만큼 행복한 일인데 시어머니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진 거잖아요. 예비동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미 뱃속에는 도련님의 아이가 있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식을 허락하셨는데요. 진짜 문제는 결혼을 한 후였어요. 결혼 후 도련님 부부와 합가를 한 시어머니는 악랄하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동서를 괴롭히셨거든요. 임신 후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동서에게 삼시세끼를 차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든 이불 빨래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동서가 힘들다는 소리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서는 도끼 눈을 뜨며 동서를 타박하셨습니다. 길바닥에 뒹굴던 똥개 주제에 분에 넘치는 우리 아들 만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나는 우리 아들한테 도움 하나 안 되는 며느리한테 착한 시엠이 될 생각 없으니 임신했다 핑계대면서 머리 굴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저도 웬만하면 다 하겠지만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 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입덧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근처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밑반찬으로 식사 준비하면 안 될까요? 부모한테 예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모양인 거냐? 아니면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면서 시애미한테 대들려고 하는 거냐? 어디 우리 아들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있는 주제에 공짜로 놀고 먹으려고까지 들어? 삼신할매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청껏한테 우리 아들 핏줄을 점지해 주신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다행이구나.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온 주제에 편하게 지내려고 숟까지 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범이 오늘 꽃게탕 먹고 싶다고 했으니 장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꽃게 손질부터 해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받은 동서를 보니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최소한 제가 가면 조금이라도 일손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동서에게 일을 조금만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앞에서만 듣는 척을 하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동서를 괴롭히셨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받는 동서를 보니 덜컥 걱정이 됐어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뱃속의 아이가 편안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네요. 동서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동서가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뱃속에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는 동서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렸으면 뱃속에 애가 떨어져? 임신한 동안 동서 집에만 있었던 건 어머니께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의사가 그러는데 무리한 일을 많이 해서 아이가 자연유산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집안일을 많이 시킨 건 맞으니까요.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집안일 안 하고 사는 가정주부가 어디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지. 애 때문에 비싼 돈 들여 유명하다는 병원까지 왔는데 아주 환자 진료도 못하는 돌팔이를 만났구나. 여러 번 말려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를 향해 모진 말만 내뱉으셨어요.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하지만 동서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오히려 잘 됐어. 어차피 쓸모도 없는 이 청껏을 집에 들인 것도 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범 핏줄 때문이었는데 이제 뱃속에 애도 없으니 갈라서기만 하면 되겠구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동서를 내쫓을 생각부터 하다뇨. 설마 하며 지켜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해 당장 동서와 이혼하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다행히 도련님의 제지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동서 탓으로 돌리며 전보다 더 심하게 동서를 괴롭히셨는데요. 아직 다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고 저희 집에 동서를 데리고 오게 되었네요. 동서를 집으로 데려온 후 제일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을 건네주었는데요. 동서는 건넨 미역국을 먹지도 않고 왈칵 눈물부터 쏟아내는걸요. 자신이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냐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의 부모님은 동서가 13살이었을 때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돌봐줄 친척이 없어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요.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혼자가 되다니 짠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었는걸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동서를 못마땅해 하며 동서가 있는 바로 눈앞에서 눈치를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몸조리를 하는 기간만이라도 동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집에 들일 정도로 당신이 정 많은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네. 이럴 거면 아예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지들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지 그래? 어차피 당신은 꼭두 새벽부터 돈 벌러 나가는 남편을 신경도 안 쓰잖아. 자꾸 집에 엄한 사람 들여서 짜증나게 할 거면 차라리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사회복지사나 하는 게 어때? 적어도 그렇게 되면 집에 검은 머리 짐승은 안 들일 거 아니야. 당신 불편한 건 알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동서가 계속 우리 집에 살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 집에 있는 거잖아. 시댁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또 동서 시집살이 시키실 게 뻔한데 당신은 동서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끽해봐야 집안 살림이나 시키는 우리 엄마가 보살인 거지. 어차피 집에 가봤자 재훈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 텐데 집안일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닌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어머니가 동서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하루가 멀다 하고 커튼에 이불 빨래까지. 당신 집안일 쉽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알아? 가뜩이나 몸도 안 성한 사람한테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시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했다가는 멀쩡했던 사람도 알아눕기 십상이라고. 그럼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리 엄마가 너무한 게 아니라 빈손으로 들어와서 재훈이 등에 빨대 꽂으려고 한 재수씨가 너무한 거야.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빈몸으로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 동서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혼수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동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장가를 올 때 이불은커녕 맨몸으로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에 들어왔으면서 정작 같은 처지인 동서를 욕하다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동서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눈치를 주었고 결국 동서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동서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굴뚝 같은 마음과는 달리 더 이상 동서를 도와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남편의 뜻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일해보려 했지만 몸에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오랜 시간 같이 일하던 원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터라 더 그랬던 것 같았죠. 학원 강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던 전 원장과는 달리 새로운 원장은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을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원장은 학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한 사람씩 불러내 강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대부분의 강사들은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본 순간 바로 학원을 그만두었고요. 저 또한 계약서를 본 순간 학원을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원장은 계약서에 남아있는 기간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학원에서 제일 인지도가 있었던 강사를 적은 금액으로 굴리고 싶었던 거겠죠. 결국 계약서로 인해 발목이 묶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강압적으로 구는 원장 때문인지 아니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없기 때문인지 강의를 하는 것이 전처럼 출근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어요. 강의를 하는 것도요. 어떻게든 계약서에 적힌 날까지 강의를 하려 노력했지만 이성적인 머리와는 다르게 스트레스로 엉망이 된 몸은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두통과 복통은 한 몸인 것처럼 따라붙었고요. 참을 수 없는 두통과 미열의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는 스트레스로 온몸에 있는 장기가 부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에게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남편은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펄쩍 뛰며 화부터 냈어요. 바로 앞에 부모님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당신 결혼해서도 계속 맞벌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잊었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않나? 나는 남편 돈 받아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가정주부랑 살 생각 죽어도 없다고.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 몇이나 되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원장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다시 받아달라고. 자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자기 처가 아파서 일을 그만뒀다는데 어떻게 걱정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짜고짜 돈부터 벌어오라고 하나? 내가 우리 딸 이렇게 고생시키라고 결혼할 때 이 집 사준 줄 아나?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하도 약한 소리 하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길래 버릇을 고친다고 하는 게 그만.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던 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의 모습을 본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그제야 변명을 했고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에 남편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야 했네요. 어른 있는데도 자기 처 쉰다는 소리에 벌쩍벌쩍 뛰면서 반대를 하는데 둘이 있을 때는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돈이 좋고 내 딸 노는 꼴 못 보겠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고 자네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게.
곱게 기른 내 딸, 남의 집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꼴 보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끼고 살 테니. 아닙니다. 제가 그만 실언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장인어른. 내 딸 하나 행복해하는 모습 보자고 눈이 차지도 않는 자네랑 결혼시킨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깟 돈 때문에 길길이 날뛴다면 이 결혼 유지할 필요가 뭔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돈 가지고 내 딸 못 살게 굴면 그때는 정말 이혼시킬 테니 그리 알게. 아버지의 불호령이 있어서인지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남편은 군말 없이 있더군요. 집에서 휴식을 취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용돈을 줄 테니 더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마 은퇴하신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을 수 없어 거절을 하자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말을 무시하듯 매달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든든하게 뒤를 지키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했죠. 용돈을 챙겨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그 후 병원을 오가며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모자란 돈은 아파트 아이들의 과외를 해주며 충당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나날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아이들의 과외 수업이 끝난 저녁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전화를 받으니 동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울먹거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면서요. 깜짝 놀라 차를 몰고 가니 시댁 문 앞에는 슬리퍼만 신고 있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동서에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걸쳐주며 연유를 물었죠.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뜬금없이 동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해요. 동서가 도련님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동서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것이고요. 막무가내로 구는 시어머니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한 가족이 되었는데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를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동서에 대한 온갖 폭언뿐이었어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남편은 출장을 간 상태였기에 참 다행이었죠.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킨 동서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신은 분명 빈털터리로 쫓겨날 게 뻔하다면서요. 아니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빈털터리로 쫓겨나다니.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이혼시킬 수는 없는 법이야.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내가 어머님하고 잘 말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사실 그이랑 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어요. 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다니. 그럼 지금까지 동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이가 그랬거든요. 혼인신고는 아이 낳으면 하자고. 근데 아이가 잘못되고 난 후에는 혼인신고에 대한 말은 아예 꺼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거고요. 어머님께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셔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혼인신고도 안 했다는 걸 알면 아마 당장 맨몸으로 내쳐지고도 남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련님도 참 너무하시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도련님 또한 동서를 가족이 아닌 그저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 생각한 것 같았거든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동거인 말이에요. 괜찮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린 것처럼 아려왔어요. 동서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마음을 먹은 것이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도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도련님이 동서와 혼인신고를 하게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련님이 끝까지 동서를 지켜준다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혼인신고를 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도련님의 마음을 잡는 것마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의 핍박과 도련님의 변심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었는걸요. 가족이 없는 동서에게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쫓아낸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참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작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주어주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내쫓다뇨. 시댁에서 쫓겨난 후 동서는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제가 아니면 동서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통장에 모아둔 돈을 털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동서의 원룸을 얻어주었죠. 가뜩이나 몸이 약한 동서에게 냉난방은커녕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동서가 원룸에 들어간 후에도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금방 기운을 차린 동서는 근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건강도 상처받은 마음도 점점 회복해가는 동서를 보며 안심을 했는데요. 동서가 쫓겨난 지 2달이 되던 날 시어머니가 왜 동서를 쫓아내려고 길을 썼는지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시댁에 찾아갔는데요. 뒤늦게 나타난 도련님께서는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는 억소리가 절로 나오는 부잣집 딸이더군요. 그제야 왜 그렇게 성급히 동서를 내쫓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잣집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말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 갈 곳도 없는 동서를 내쫓은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도련님에게 쓴소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도련님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히 집에 있던 며느리까지 내쫓으면서 집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수가 있어? 무슨 쓸모없는 잡동사니 버린 것처럼 동서를 내쫓으시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보기 미안해서라도 나 도련님이랑 어머니 얼굴 보면서 웃는 거 못하겠어. 또 울고 있네. 너무한 건 엄마랑 재훈이가 아니라 쥐뿔도 없는 주제에 결혼까지 맨몸으로 결혼한 재수씨지. 당신 자꾸 재수씨 걸고 넘어지면서 이상한 헛소리나 짓거리는데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노는 것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재수씨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해. 어휴, 재훈이 자식은 부자인 마누라 만나서 강남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받았다는데 내 처지는 이게 뭔지. 아파트는커녕 있지도 않은 동서 타령하며 시댁 행사에도 빠지려는 여자랑 사니 말이야. 내 처지가 비 맞은 생쥐랑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어. 당신 지금 내가 시댁 행사 가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있지도 않는 사람 걸고 넘어지면서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거 보면 맞구만. 지금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고 돌아가시면 고아나 다름없는 당신 걷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남처럼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니 남자는 결혼을 하면 남의 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모습 하나만을 보고 결혼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재혼을 한 도련님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부자인 처가댁의 도움을 받아 넓힌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사는 도련님에 비해 동서는 참 많은 고생을 했네요. 카페 일로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밤에는 식당 종업원 일까지 하며 참 어렵게 살았으니까요. 도련님과는 너무도 다른 동서의 사정에 자꾸만 더 동서를 챙겨주게 되었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저 또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동서의 원룸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반찬을 들고 있던 팔에 묵직한 압력이 느껴지면서 확 꺾이더군요. 손목을 낚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동서가 나오자 굳어있던 남편의 표정은 당혹스러움으로 변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수시로 집을 비우는 저의 행동을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오해를 하고 뒤를 밟은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오명은 벗었지만 자신 몰래 돈을 털어 동서를 도와주었다는 것에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생판 모르는 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빌려주냐면서요. 아무리 개인적인 돈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상의 없이 동서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죠. 남편과 화해를 한 후 다음날 동서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동서는 괜히 자신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곤욕을 당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이사 가는 것이 맞는다며 그동안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큰 절을 올리더군요. 동서에게는 너무 미안했어요. 도와주고자 했던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동서에게 돌아온 거잖아요. 이사 당일 떠나가는 동서에게 그래도 연락은 계속하고 지내자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 동서가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네요. 동서에게 온 것이라고는 보증금으로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저와 동서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만 것이었죠. 동서가 자취를 감춘 10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도련님은 어느새 억대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있었고 만년 과장이었던 남편은 차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시어머니 또한 도련님의 도움으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한평생 외교관으로 일하던 부모님 또한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주재원인 오빠를 따라간 새언니의 출산 준비를 돕고 있었고 한국에 남은 아버지께서는 골프를 배우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셨는걸요. 하지만 하늘은 빠르게 찾아온 행복을 시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에게 가장 큰 기둥이었던 아버지의 건강을 뺏어갔거든요.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에게 병원은 뇌졸중 판정을 내렸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을 했기에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정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병간호할 수밖에 없었네요.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한 덕분인지 6개월 동안 아버지의 상태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버지의 상태를 모르는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장인어른 말이야, 아무리 봐도 회복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힘들게 용쓰지 말고 요양병원이나 보내드리는 게 어때? 당신이야 괜찮다고 하겠지만 다른 가족 생각도 좀 해야지. 언제까지 침이나 질질 흘리는 양반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나 몰라라 하고 살 거야. 집안 살림하는 것도 시댁 식구들 행사 챙기는 것도 아버지 병간호 핑계대면서 소홀하게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재활치료하면서 상태 좋아지셨고 이제 곧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실 거야. 회복되기는 무슨. 아직 자기 손으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더구먼. 밥숟가락 들 힘 없으면 그건 끝난 거야. 병원이야 환자 하나 구슬려서 돈 빼먹으려고 입 발린 소리 하는 거 몰라? 차도도 없는 양반한테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집에 혼자 있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말동무나 해드려. 당신은 내가 친정 오가면서 아버지 병간호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 그래, 아주 눈꼴 싫어서 죽겠다. 허구한 날 친정에 가 있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 정도로 경고했으면 장인어른 요양병원에 보내고 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같았어도 당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파서 누워있는 당신한테 내가 요양병원이나 가자는 말 하면 좋겠냐고. 당연히 나나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이 병간호 해야지. 그게 아니면 왜 며느리가 필요한데? 당신 아직도 자기가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인 줄 알고 나대는 모양인데 장인어른도 막간마당에 일급수는 무슨. 이혼녀 딱지 달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당장 정리해.
친정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보내고 시어머니나 자신은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한다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었네요. 친정아버지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고쳐서 살 수 있지만 자신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기적인 행동은 절대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을 굳게 먹기는 했지만 가족 없이 혼자서 이혼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어머니야, 한국으로 와달라 부탁을 하면 오실 수 있었지만 칠삭둥이로 나와 위독한 조카로 인해 근심 걱정을 하는 어머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준비를 혼자 하기로 했는데요.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이혼을 하면 맨몸으로 쫓겨날 거라면서요.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를 자신의 것처럼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멸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변호사를 찾아 헤맸어요. 변호사 상담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참 힘들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거든요. 실력 좋기로 소문난 변호사의 몸값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쌌어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를 찾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결국 이혼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죠. 만나자는 동서의 말에 뛸 듯이 기뻐 바로 약속을 잡고 말았어요. 동아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동서를 만난다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10년 만에 본 동서의 얼굴은 어쩐지 더 좋아 보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다는 동서의 말에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네요. 잘 살고 있는 동서와 고통받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자 동서는 깜짝 놀라며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가슴에 있던 걱정거리와 고민을 털어놓자 동서는 제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만 믿으세요. 동서가 무슨 수로? 그동안 부자 남편이라도 만난 거야? 남편 도움받을 거면 이렇게 큰 소리 못 치죠. 그리고 형님 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야죠. 의아해하고 있자 동서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명함을 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 없이 변호사가 되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보니 참 서럽더라고요. 형님한테 도움만 받는 제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초라했고요. 그래서 이사간 후부터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가 공부해서 몸값을 올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일 때문에 치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참 다행이네요. 항상 형님한테 신세만 지던 제가 이렇게 형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0년 동안 제자리인 저와 다르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동서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더군요. 동시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한 스스로는 너무 초라해 보였고요. 자책하고 있자 동서는 힘을 낼 수 있게 수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어요. 옆을 지키고 있는 동서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힘을 써준 덕분인지 저는 남편을 상대로 승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물론 남편에게 받은 모욕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는걸요. 하지만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께서는
허구한 날 아파트로 찾아와 시끄럽게 괴롭히셨습니다. 어디 이혼녀 주제에 아파트까지 꿀꺽 삼키러 들어? 우리 아들한테 5천만 원까지 뜯어간 주제에 지엠이 미국에 갔다고 양심까지 팔아먹은 게냐? 시어머니가 행패를 부릴 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동서였어요. 10년 전과 다르게 단단해진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섰고요. 남의 거에 눈독 들이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먼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형님이 아파트를 아주버님한테 드려야 하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이 썩을 것이 부모도 없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거냐?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가지고 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어머니, 그새 더 늙으셨나 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어머님 눈에는 아직도 제가 돈에 눈먼 시모 때문에 쫓겨난 여자로 보이나 본데 말년에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주버님한테 형님도 떼드렸는데 어머니라고 못 떼드릴 건 없죠. 이게 뭘 믿고 감히 시애미한테. 말은 바로 하셔야죠. 시애미라뇨. 제가 언제 그 집 며느리였던 적이나 있나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 계속 행패 부려보세요. 어차피 법원에서 만나면 끝이니까.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명함을 본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고요. 아이고 아가, 다 늙은 시엠이랑 싸워봤자 뭐가 좋겠니? 더 이상 안 찾아올 테니 한 번만 받아오.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에 콧배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고요. 아버지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후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영어 학원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영어 학원을 차리기 전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저를 격려해 주었고 진심 어린 동서의 격려에 힘을 내어 영어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완치를 하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따라 오빠가 있는 곳으로 나간 상태예요. 저는 넘쳐나는 수강생들로 인해 비행기를 타기는커녕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며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서와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에게 전해 듣기로 이번에 맞은 이혼소송 상대의 남편이 바로 도련님이었다고 해요.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로 동서를 만난 도련님은 졌다고 하는데요. 바람을 피운 도련님은 땡전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도련님의 이혼 후 시댁 식구들은 다시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고요. 동서는 자신을 도와준 제게 항상 감사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동서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보니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망설임 마시고 꼭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자란 사람에게 구박을 받으며 시간을 낭비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